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서프라임 모기지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그 정점과 다시 내려오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통해 미국 경제에서 반복되어 온 큰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공감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로렌스 한, Pacific Allied Asset Management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렌스 한 회장님은 네.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그 LA 한인상공회에서의 네. 그 리더로서 저희가 많이 얼굴도 익히고 네.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네. 잘 알고 있지만 네. 요즘에는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제가 그 상공회의소 회장할 때는 이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너무 개인 시간을 많이 뺏는 네. 그러한 직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업적으로는 일단 그동안 많이 밀어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자산의 매각이랑 재배치, 저희는 이제 리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랑 그리고 특히 그 가족과 그동안에 못 보냈던 시간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요.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Pacific Allied Asset Management.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어떤 자문을 하시는 것인지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1월 14일 199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7년 지금 네. 그 셀러브레이팅 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퀴티 컴퍼니입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컴퍼니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의 그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대신 투자를 해주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주류사회나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는 블랙스톤 같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인타운에서는 지난 20, 30년 아주 급부상한 제미슨 프로퍼티 같은 데가 그 프라이빗 에퀴티 컴퍼니 정도가 되는 거겠죠. 2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가격이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일부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셀러 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예. 바이어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네. 직장만 하거나 사업장만 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네. 얘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같은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같이 아주 호황기에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잠깐 우리가 보면 미래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참 좋은 타이밍이 거라고 좋았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경기라는 게 이렇게 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지금 그 전문가들은 그거를 보면서 네. 흐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경제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어떤 흐름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년에 그 FRB에서 지금 그 자산을 이제 회수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2008년에 우리가 마지막 아주 커다란 경제 서프라임 위기를 모기지 서프라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하는 걸 우리가 당했는데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굉장히 깊게 미국답지 않게 이 프라이빗 섹터에 많이 인볼브 해가지고 은행도 뭐 기억나시는 것처럼 탈프로 우리 그 교포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은행도 네. 많이 구제를 해줬고 그리고 회사들의 채권이나 스탁을 많이 샀습니다. 그 회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2014년까지 4.5 트릴리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조 5천억 불 정도인데 그거를 연방정부에서 페드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3조 이제 3 트릴리언 달러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500억 정도의 그 채권이나 이렇게 그 상업용 부동산 백된 그 모기지들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중에 돌아가고 있는 유동성을 줄이겠다 하는 거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랑 통하겠죠. 그죠? 옛날에 100만 불 주고 살 수 있던 것을 우리가 지금 150만 불 주고 산다고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폐 가치를 백업해 주기 위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유동성들을 회수하겠다 하는 거가 지금 커다란 흐름으로 앞을 볼 수 있을까 합니다. 미국의 근대사를 보면은 네.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인 면에서 위기를 예. 몇 번 당했거든요. 많죠. 예. 근데 한 회장님 보실 때 그때 예, 예. 그 유사한 점들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설명을 좀 비교를 해 주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앞으로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를 한번 보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경제 위기가 있었는지 잠깐 한번 돌아보면 1987년 혹시 기억나세요? 블랙 먼데이 블랙 혹시 먼데이.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저는 네. 그때 아주 금융의 아주 중심부에 네. 있었었는데요. 아하. 아주 그때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그 블랙 먼데이에 전체 다우존스가 31%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옛날 역사처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3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1989년에 Savings and Loan Crisis라고 있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한인타운의 경제사로는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저희가 1964년에 시빌 라이트 액트가 통과되고 이민이 들어온 다음에 교포들이 많이 부를 축적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제1세대 부를 축적을 하신 분들이 이 89년 경제위기, 세빙스 앤 론 크라이시스로 많이 이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교포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세빙스 앤 론 크라이시스는 세빙스 앤 론이 저축 대부은행 뭐 이렇게 되겠죠. 1986년에 3,214개 세빙스 앤 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요. 그런데 그게 95년에 1,600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반이나. 거의 반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은행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US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1,600불, 그러니까 160 빌리언 달러가 데미지가 왔고 그중에 한 1,240억 불이 텍스페이어의 주머니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한 걸 우리 텍스페이어들이 돈을 줘가지고 메꿨다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경제학자들은 이게 지난번 2008년의 세이빙스 앤 크라이시스보다 오히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훨씬 미국 경제에 데미지가 갔었던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IMF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국이 전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외환은행도 팔고 뭐 그 자산 다 싸게 헐값에 팔았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맞아요. 계속 20년 전.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요건 잘 모르시겠지만 1998년에 러시아가 그 모라토리움을 불렀습니다. 이걸 러시아가 돈 꿨었던 거를 우리 못 갚겠다.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러시아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부를 수 아니 그런 모라토리움을 부를 수 있었고 또 한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좀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회사들과는 그렇죠. 채무를 많이 제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8년에 우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서브프라임 그 mortgage 크라이시스라고 crisis. 네. 하는 그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어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네. 2008년의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는 왜 우리가 글로벌리 데미지가 많이 갔냐 하면 일단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뭐 컴퓨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 글로벌 이 경제가 같이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89년에 있었던 세빙스 앤 론 크라이시스에서 없었던 파생 상품이라는 금융 상품을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파장이 간 거고 89년도에 그 세빙스 앤 론 크라이시스는 그렇게 미국 내부적으로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연결된 거는 지금보다는 미약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던 경제 위기였다 하는 걸로 제가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30년을요. 네, 그렇네요. 근데 그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름만 바꾼 다른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출세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요즘 같이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날 때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한 4가지로 경제학자들은 나눠 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거든요. 뱅크에서 그런 거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에퀴티가 증가하면 거기에 자꾸 융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야 자기들도 애셋이 늘어나고 그 대차 대조표도 좋아지고 그리고 은행 주식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자꾸 융자를 많이 해주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니까 그런 서프라임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아하. 그리고 그게 그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인다 하는 것들이죠. 네. 분명히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 회장님이 볼 때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위기나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금융위기들을 막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대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네. 배우는데 네. 그걸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그게 올 것 같다라고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높아진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뜻은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저희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capitalization, 그러니까 투자 회수, yield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의 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리턴이 점점 들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은행에 넣는 것만큼도 못하다. 라고 그러면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capitalization 줄여서는 cap rates라고 하는데 네. 투자 회수율이요. 그 cap rate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점점 그런 상황에 가까이 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버블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가치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돈을 넣고 1%, 1점 몇 프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아직은 좀 그 마진이 있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접근을 한다고 하면 좀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페드에서도 지금 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방향으로 디렉션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500억씩 줄여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여러 가지로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하죠. 네. 예.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공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공감. 오늘은 로렌스 한 Pacific Allied Asset Management 대표를 모시고 과거와 현재의 미국 경기, 또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 단지 그 내 집 마련, 또 네. 아니면은 사업체 마련이 아니고 투자 개념이 될 때에는 네. 리스크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큰 리스크인데 한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투자할 때 본인이나 네.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
지키고 싶은 그 철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사실은 아주 쉬운 건데요. 뭐 영업 비밀도 아니고 아주 쉬운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식의 이야기냐 하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아니면 주식이 막 올라갈 때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그 에버리지를 내니까 이렇게 올라갔더라라고 저희가 보는 거겠죠. 또 떨어질 때도 네.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가기 쉽습니다만 이러면서 계속 하향세를 끊는 거겠죠. 그러면 떨어질 때도 또 버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개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렇더라도 그거를 알기는 너무 어려운 거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철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치에 투자를 하고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집어넣은 거 위험하다고 그때 빼지 말아라 이거죠. 그냥 just keep it there. long term.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가치 투자를 봐야지. 그 회사의 앞을 보고 그 부동산이라고 그러면은 앞을 보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장기 투자자와 그 단기 투자자는 일단 투자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는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가들은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아마 한 453만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 투자가들도 뭐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캐피털이나 이 캐시가 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빨리 축적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물론 아이디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단기 투자하면서도 부를 축적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리스크 매니저 하시면서 어드바이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럼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요. 근데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든 어떤 것이든 우리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birth가 있고 growth가 있고 maturity가 있고 declining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삶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완숙기에 들어가고 또 퇴보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의 인베스트먼이 어디에 있느냐를 일단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 birth랑 growth에 있다고 하면은 성장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리스크 테이킹을 좀 했었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1989년에 세빙스 론 크라이시스가 났을 때는 지금과 거꾸로 모든 사람이 팔라고 그랬고 모든 은행에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건 다 팔라고 그랬었는데 바이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이러는데 근데 그때는 돌이켜보면 물건은 너무 많았거든요. 리스크를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제 펀드가 벌스랑 그로스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안 샀지만 제가 뭐 미래를 확실히 내다봐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이건 가치 투자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한 1,000만 불짜리가 됐었는데 폭락하는 바람에 지금 한 500만 불짜리로 되는 거다. 미래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그걸 보고. 예, 저희가 말하는 인트린식 밸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있구나.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승산이 있겠다라는 거를 보고 투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펀드가 좀 머추리티에 들어가 있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리스크 팩터가 높은 거는 잘 안 하는 편이고 아주 조금만 엘로케이트해서 그쪽으로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나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비하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안정적인 기조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 하는 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판단하려고 그러면 판단이 되게 어렵잖아요. 본인이 못하니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는 거죠. 저는 전문가의 자문을 참 이렇게 스캡티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일단 얘기도 많이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파이낸셜 골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뭘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내가 5년, 10년에 내 골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먼저 세우면 그렇죠. 길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로렌산 회장님께서는 한 30여 년 전부터 그 공동 투자 회사를 운영하셨을 때 그때 공동 투자라는 그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 투자를 많이 하시고 또 클라이언트들을 그쪽으로 리드를 하셨는데 공동 투자의 장점 또 단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만 해더라도 한인들과 함께 뭐 동업을 한다든지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또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귀가 따갑게 하신 게 동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그거 많이 듣고 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프라이빗 에퀴티를 만들면서 했었던 거는 뭐냐 하면 그 economies of scale을 성취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규모의 경제를 성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규모의 경제를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개인의 자본이나 한 회사의 자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그러려고 하면 프라이빗 에퀴티를 만들어서 여러 공동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기 반대급부인 사람이 너무 많으면 너무 골치 아프고 서로 소송 같은 거 많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게 됐었던 이유는 규모의 경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 경제가 커져야 생산성이 훨씬 향상이 되고 리턴이 커진다 하는 그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 저희와 파트너하고 계신 분들이 25년, 26년 전에 파트너하셨었던 회사가 아직도 파트너고 그 개인들이 아직도 개인이고 파트너고 이런 걸로는 나름 어려움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만 뭐 개인 간의 이고 뭐 투자를 바라보는 다른 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서로 다 조금 인내와 극복해서 끈기, 믿음, 신뢰 이런 게 되겠죠. 필요하겠죠. 특히 가장 어려웠을 때가 금융위기일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개개인이 다 어렵고 개개인 회사가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인 사회가 진짜 경제 규모 면에서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LA뿐만이 아니고 가주 전체 또 하다못해 이제 타주까지 그 규모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인 금융업계에서도 은행들이 타주에 많이 진출하고 또 의류업계, 그러니까 우리 가먼트 인더스트리, 패션 인더스트리 이런 데서 타주에 많이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이 볼 때는 그 유력 성장 지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를 떠난 거기가 어디라고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뭐 가먼트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제조업이니까 조금 이제 특히 또 레이버 인텐시브한 이 분야니까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은 또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근데 금융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만 그냥 제 짧은 경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고 각 지역마다 너무 특색이 줄여가면 너무 많은 데지만 저희는 2007년부터 텍사스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7년에 진출했었던 계기가 되는 거는 그때 엔론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엔론 크라이시스가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그 뱅크럽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 특히 휴스턴이 굉장히 곤두박질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었었고 거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 것들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것도 물론 장기 투자로 포트폴리오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매각을 했고요. 하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2년 만에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텍사스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시애틀에 진출을 했습니다. 시애틀이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IT 쪽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도 굉장히 또 융성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엠플로이들이 IT 쪽에서 젠 X 다 그쪽으로 그렇죠.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다운타운에 가면 이게 뭔가 아주 이 바이브런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구의 노화가 상당히 뒤처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하면서 규모를 항상 크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참 그냥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투자한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은퇴 자금도 때는 쓰고 부동산 올라가면서 그 에코일이 또 딴 데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예금 등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게 투자하기 전에 사람들의 다 마음 욕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런 투자를 할 때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은 큰 리스크 택하지 않고 불릴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저는 잘 없고요. No one solution은 없죠. 저는 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실 때는 장기 투자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지표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뭐 내년 되면 몇 프로 오른다는 말 그런 건 듣지 마시고 그리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시면 어려울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만약에 견디면 이게 좀 너무 과격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winner takes all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를 지나고 났더니 그때 버틴 사람들 그때 성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호황기가 왔을 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냥 제 조그만 경험으로는요. 근데 그때 버틸려고 그러면은 아주 자기가 길게 스트레치하면은 버티질 못하니까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길게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특히 지금 사시는 데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도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좀 경제가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만 저희처럼 건강한 사회를 만든 사회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데가 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다는 사회니까 그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삼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또 유익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그 출연자들께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책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나 여행지 있습니까? 네, 책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시덕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제가 이 책을 왜 뽑았냐 하면 요즘에 북한의 핵 문제가 뭐 매일 이슈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키를 가진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인데요.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왜 중국이 지금 북한을 그렇게 감싸들고 앞으로 않고. 중국이 놓지 못할 이유가 뭐였겠구나. 아무리 우리가 북한이 핵을 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도 중국이
놓지 못할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이 상황을 보는데 아주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Very timely한 그런 Very good. 토픽과 Right.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투자라는 게 아무래도 이 무모함보다는 그 확실한 전략과 또 그 투명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앞으로 혹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를 꼭 만나 뵙고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리스크를 덜 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 해주시고요. 우리 한인사회의 특히 경제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그 역할을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아메리카 톡쇼 이슈와 공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와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